편집을 하는 거는 나는 가능하면 다 내는 게 맞다 생각을 해. 왜냐면 이게 다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이게 지금 40대 아저씨들이 하는 이야기거리라고. 그래서 나도 지금 이걸 누구는 이런 얘기하고 누구는 저런 얘기하고 막 다들 접근 방법이 다 달라. 나도 그냥 이걸 그냥 풀로 낼까. 그냥 우리가 뭐 말을 잘못 실수한 거나 이런 것만 빼고 그냥 풀로 낼까.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표명할 필요는 있긴 하거든. 그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또 듣고 싶으실 거고. 근데 네가 말한 대로 40대 아저씨,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나오신 분, 지방에 있는 대학에 나온 사람의 이야기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고생했어. 여기까지. 내가 구두염 때문에 목소리가 이상해. 감기 조심해라, 야. 요새 감기 누가 걸리냐? 감기도 조심하고 땡크도 조심해. 네, 그날 잠을 자고 있었어. 10시쯤에 와이프가 깨우는 거야. 비상계엄령이래. 그래서 내가 자다가 어쩌라고 하고 잤어. 근데 또 어제 그 생각이 들으니까 잠이 설드는 거야. 그래서 2시쯤에 깼어. 또 2시에 출근하기 너무 일러서 유튜브를 켰어. 막 떠있잖아, 실시간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원래 뉴스공장을 보니까 뉴스공장을 키니까 거기도 생방송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야. 때마침 유시민이 전화 연결돼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비상계엄령이 발표가 됐고, 근데 그 2시쯤에는 계엄령 해제안이 통과가 되고, 뭐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뉴스공장 그 건물 주변으로 해서 계엄군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시점이야. 20명, 19명인가 20명인가. 그리고 나서 계엄군이 3군데에 갔는데 한 곳은 국회고 한 곳은 중앙선관이고 한 곳은 이제 뉴스공장 사무실을 계엄군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야. 왜 하필 뉴스공장일까? 비상계엄령 선포할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중북 좌파 뭐 척결과 거짓 뉴스 선동 세력과 뭐 이런 것들을 언급했던 것 같아. 맞아. 그러면서 보면서 뉴스공장에 기본적으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면 흔히들 아는 공중파, 지상파, 뭐 MBC나 KBS, SBS, 뭐 YTN 뭐 이런 데들 보통 주로 꼽는데 뉴스공장을 계엄군이 이제 둘러싸고 있다. 거기서 굉장히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쭉 이것저것들 보다 보니까 그러다 내가 그때 3시 반인가 4시인가 출근했지. 어쨌든 나는 계엄령 세대는 아니니까. 그 마지막으로 발표된 게 공포된 게 1980년도 어쨌든 뭐 그때쯤이었다고 하니까 난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44년 45년 만에 계엄령이 발표가 된 거라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내가 봤던 뉴스에서 봤던 그 광주 사태 뭐 그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광주 사태를 보면 어쨌든 계엄군이 다 우선 시민군 다 때려잡고 총을 쏘고 그다음에 헬기에서 난사를 하고 조준 사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지금 이게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그게 굉장히 의아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니 아무리 지지율이 안 나와도 아무리 국면 돌파를 하려고 해도 이걸 하는 게 이 시점에 맞나? 그럼 궁극적인 질문으로 왜라는 걸 할 수밖에 없지. 왜 이 시점에 이걸 했을까? 모르겠는 거야. 그게 다 그래. 그럼 자, 두 번째 질문. 이걸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결과적으로는 얻은 게 없어. 다 잃었어. 비상계엄령을 공포를 해서 어쨌든 그 국가 전복 세력들을 다 엎은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다시 거리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고 나온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시는 내려왔으나 일개 그 밑에 있는 그 병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만큼 거기까지의 실행력도 되지 않을 계획을 왜 시작을 했을까? 등등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의 연장선이었지. 다들 하는 말이 그거지. 왜에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하는 거야. 요즘은 그냥 내 느낌상 추측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군가도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말을 못 할 정도인 거야.
이게 근데 요지는 뭐냐면 봐봐. 네가 말한 대로 첫 번째로 계엄령을 내렸고 군인들이 다 왔어. 그리고서는 걔네들이 정말 실탄도 가지고 있었대. 근데 실탄을 장착한 건 아니고 차량 한 차량에 실탄들이 다 쌓여 있더라. 까지였어. 근데 이런 거거든. 네가 말한 대로 80년대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 광주 사태나 이럴 때 보면 진짜 실탄을 꽂고 조준 사격을 했고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팼고 이랬단 말이지. 막으면 팼어 그냥. 막으면 때리고 얘가 죽든 말든 때리고 그래서 자기 길을 내고 이랬단 말이지. 근데 요번에 달랐지. 때리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병사들이 소위 쉽게 말해서 그때야 군대에서도 맞고 두들겨 맞던 시대니까 그냥 야 빨리 까 안 까면 네가 까 맞아 이러니까 맞았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병사들이 안 따랐을 수도 있고 근데 내 생각은 좀 다른 거야. 야 퍼포먼스인 것 같아 다. 얘네들이 우리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했는 사람들일 텐데 윤씨나 한씨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을 텐데 이걸 몰랐을까? 그러면 얘네가 이 일을 왜 했을까? 퍼포먼스라고 보는 거야. 퍼포먼스다. 그럼 왜 퍼포먼스를 일으켰을까를 봐야 돼. 윤 씨가 너무 많은 일들을 저질러 놨어. 근데 이제 이게 결과론들이 나와야 되고 이제 법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한 씨랑 여러 명이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언가를 해라. 네가 그냥 총대를 매라. 이랬던 거지. 네가 누군데? 윤씨. 윤씨 네가 바보짓 한번 하고 총대 한 번만 매라. 그러면 당이 이걸 수습한 척 할게.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도 이거 윤씨가 엉망이었어도 국민의힘 당은 이걸 수습했던 대단한 당이야. 라는 슬로건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다음 대선 때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난 내 생각은 그거였어. 현재 대통령 다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누굴 뽑을래라고 지지도 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50%가 넘게 이재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에 반토막 나는 게 한동훈이고 그거에 또 반토막 나는 게 뭐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등등 여럿이 있는데 아니 확률 없는 게임에 왜 손을 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렇게 깽판을 쳐놨으니 한동훈과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에서 뒤수습을 해라. 근데 여당은 그럴 권한이 없어. 권한이 없지. 근데 권한을 만들었잖아 지금. 권한을 근데 만든다는데 근거 말을 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권한을 준다고 그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진 않지 않냐. 근데 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고 누구도 따르지는 않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사건건 반대의 표에 무릎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나도 잘은 모르지만 내 큰 그림은 어떤 방법론을 얘네가 또 쓸지 모르겠지만 내 큰 그림은 그거라는 거야. 한동훈이랑 국민의힘이 이 엉망진창인 사태를 자기네들이 잘 풀어나간다는 그런. 어떻게 잘 풀어나갈 거야? 지금 봐봐. 탄핵 파도 때문에 코스피가 2,400이 무너졌어. 올라가겠지. 내가 지난주에 본 신문이 뭐냐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월 초 대비 지금의 종합주가지수를 평가하는 게 있었는데 대만은 40% 올랐고 미국도 25%가 올랐는데 한국의 17%가 마이너스래. 근데 그걸 어떻게 회복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이걸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 나는 모르겠는데 요지는 뭐냐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라는 게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인 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인지하고 그리고서는 조금이라도 올려놓으면. 조금 뭘 올려놓을 거야? 뭐 경제 상황이야 아니면 정치적 안정성이야? 두 개다. 경제 상황을 어떻게 올릴 거야 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겠다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 감으로 얘기하지 말고 야 지금도 우리 회사만 봐도 혹은 내가 만난 사람만 봐도 매출을 그대로 혹은 높였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야. 그건 뭐 거의 없다고 보는데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다 매출이 다 마이너스가 떨어졌어. 30몇 % 이상. 그거를 그것도 좀 그래. 내가 우리 회사 매출이 올라갈 때도 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내가 뭘 특별해서 우리 회사 매출이 올랐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작년부터 해서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1차적인 책임은 나한테 지어질 수밖에 없잖아. 거기서 방법을 찾는다고. 왜 떨어졌을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생필품을 파는 사람인데 필요한 걸 안 사진 않을 텐데 물론 2개 사던 걸 하나 살 수는 있지만 등등 그런 관련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고. 근데 경제 상황을 아니 떨어뜨린 거야 뭐 이래저래해서 떨어뜨릴 방법은 많지 올릴 수만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가 말한 대로 일부러 떨어뜨리려면 이런저런 이유 뭘 떨어뜨려? 경제 상황을 일부러 이리저리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많다고 했잖아. 지금 떨어졌잖아.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일부러 한 거야. 그러면 그걸 다시 회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회수하려면 야당과의 협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들이. 요지는 이거지. 요번에 담화가 나왔잖아. 한 씨랑 국무총리님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했던 거. 그 포인트는 그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자기가 윤 대통령하고 얘기해서 윤 대통령이 다 여당한테 권한을 임의하기로 했대. 주기로 했대. 국무총리랑 잘 얘기해가지고 자기 임기 동안에 해보라고 했던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 판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대. 근데 이게 위법이라며. 위법. 그치. 말도 안 되는 건데. 법적 권한이 없지. 근데도 웃긴 건 법을 정말 많이 아는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 하고선 받아냈다는 거잖아. 하겠다고 하고 그걸 담화로 냈잖아. 아니 근데 거기에 구체성이 없잖아. 구체성은 없는데 어쨌든 큰 그림으로 윤 씨하고 얘기가 끝났고 윤 씨가 여당하고 국무총리한테 일임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법을 모르지도 않고 잘 알는 애들인데 그것도 오케이 알겠다 하고서 받아들였대. 라고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인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중간에 얘기하잖아. 그 담화에서. 그러면 이제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년 예산안 빨리 통과시켜라 야당아 라고 얘기하잖아. 얘네들은 지금 이걸 갖고서 야당하고 딜을 치는 거라고 말아. 그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지. 이 민주주의에 기반한 이 진보 애들은 국민들의 이런 반응들을 묵과할 수가 없어. 촛불을 들고 계속 일어나니까.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어쨌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선순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탄핵을 먼저 시켜야 되냐, 뭐 쉽게 말해서 경제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냐를 놔두고 보면 국민들은 지금 경제 활성화보다도 탄핵이 우선인 거거든. 그러면 탄핵을 먼저 시킬 수 있게 여당한테 8표를 달라고 해야 돼. 달라고 한다? 아니 오케이. 그치, 딜을 해야 돼. 그 수밖에 없는 거거든. 한 씨는 뭐라고 하겠어. 8표 줄 테니까 그러면 이거 빨리 너희도 오케이 해줘라. 야 그럼 탄핵되면 그게 의미가 없어. 왜? 야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하는 거는 60일 내에 대통령 다음 선거를 해야 되는 거야. 다음 선거를 하면은 국민의힘이 되겠어, 민주당이 되겠어. 아니 근데 그 전에 예산안 통과시킬 수 있잖아. 아니 예산안 통과됐지만 힘이 없는데? 돈은 있는데 돈 쓸 힘이 없어. 탄핵이 됐는데 뭘 할 거야? 그럴 수도, 그렇게도 그러네. 그러니까 그 60일 내에 이 국민의힘 한 씨랑 이 사람들이 막 내가 생각했던 거 그거거든. 윤 대통령이 난리를 치면 윤 씨가 난리를 치면 한 씨가 나타나서 뭐 짜자잔! 히어로야. 히어로처럼 해주면 국민의힘과 한 씨는 역시 대단했구나 하는 표가 몰릴 거라고 난 상상한 거거든. 아니 근데 탄핵이 됐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법정 조항이 있는 거잖아. 근데 탄핵이 되면은 얘는 아무런 힘이 없어. 다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얘기한 대로 야 내가 이거 받을 테니까 이거 줄게라고 하는 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국내에서 뭘 줄 수 있어? 8명을 준다? 지금 안 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차야. 임기가 5년이야. 2027년도라 그랬나? 어쨌든 앞으로 2년 이상을 버틸 수 있다고? 그거를 누가 어떻게 장담을 해? 누가 그거 2년 동안 이 상태를 굳이 유지할 수 있겠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떠있지만 내가 행정학 전공이잖아. 행정학 가면 맨 처음 배운 게 정치행정 1원론, 2원론을 배워. 정치와 행정은 같이 움직이는 거냐, 따로따로 운영이 되느냐, 뭐 이런 거 같아. 나도 20년 전에 잘 기억은 안 나. 근데 그걸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정치가 안정이 되면 경제활동이 활성화가 돼. 혹은 경제가 좋아지면 사람들은 정치에 큰 신경을 안 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근데 지금 이게 왜 난리가 나냐면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워.
근데 모든 문제는 내 탓도 해야지만 남 탓도 하게 되어 있다고. 모든 문제의 남 탓의 최종 목표는, 최종 그 대상은 나라님이야. 옛날에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나라님 탓을 했다고. 조선시대에도 다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똑같아. 지금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잖아? 사람들은 정치 신경 안 쓸 수도 있어.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누군가 탓을 해야 돼. 근데 저기 보니까 나라 운영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렇게 하다 이제 저기까지 간 거잖아. 계엄령이라는 군은 통수권자가 군을 통해서 시민한테 총불을 겨누라고 지시를 내린 거야. 다행히 계엄 군들은 총불을 겨누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된 거야. 그러면 무언가 해방군이 있어야 돼.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엊그제 토요일날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하느냐 부결시키느냐, 또 하나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두 가지였는데,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많이 참석을 해야 돼.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다 빠져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왔다가 나갈까? 라고 생각을 했어. 나갔네. 진짜 나간 거야. 근데 이게 세상이 생각보다 인생 길잖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예욕으로 한다고 하는 거잖아. 그 이면에는 경제력을 당연히 받쳐주니까 하겠지. 연봉이 뭐 1, 2억씩 되니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권들을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놓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 22대 국회의원이니까 23대 놓쳐. 24대도 올 거 아니야. 그때를 바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한 번 놓친다고 해서 영원 놓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근데 얘네가 못하면 얘네도 가는 거야. 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요인은 다들 언급하는 게 부동산값 폭등이래. 부동산값이 폭등을 해서 그 전 정부인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못 잡았다. 그래서 그 힘이 국민의힘한테 지지를 한 거 아니야. 그럼 얘네는 부동산값을 떨어뜨려야 돼. 왜냐면 오르는 게 문제가 돼서 떨어뜨리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서 된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니까. 근데 떨어뜨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떨어질 것 같으면 대출을 해준대. 떨어지지 말라고 받쳐줘. 그래서 막 신생아 대출 나오고 뭐 초저금리 대출을 막 해주다니 1% 2%대를 왜 해주겠어? 아니 자연이 있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올리려고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2024년도지만 2년 있으면 다시 총선을 할 거고 다시 대선을 할 거고 또 총선을 할 거고 대선을 할 거란 말이야. 다음에도 꾸준히 기회는 계속 오는데 왜 지금 이렇게 다 몰빵을 하지는 모르겠고 다음은 없나? 왜? 있을 거거든. 근데 이렇게 고착화돼 버리면 뉴스 언론에서도 한 가지 얘기했던 게 지금 반대했던 세력들의 주축 세력이 다 TK다. 뭐 이런 얘기를 해. TK 대구 경북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추경호 의원도 그렇고 그 전 원내대표인 윤재욱 의원도 그렇고 뭐 어쨌든 대부분의 그 주력 세력 TK라고 해. TK에서 다음에 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수가 300명이야. 300명 중에 지금은 179석의 민주당이지. 근데 이 중에 179석 중에 100석 이상이 아마 수도권 표일 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국정의 향방이 갈라지는 거야. 대구, 경북, 전라도, 경상남도 이거는 그렇게 큰 포션 차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잃으면 다 잃는 거나 큰 별반 차이가 없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선택을 하나 난 모르겠어. 근데 그러면은 자 앞으로를 전망을 해보는 거 아니야. 40대 아저씨가 지금 갖고 있는 언론을 통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전망은 뭐냐면 자, 네 말대로 이러이러해서 쇼를 한번 펼친 거야.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어. 그런데 여기에는 법적 구성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지도 필요해.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흔히들 이야기해서 위에선 지시가 떨어지는데 밑에 사람은 이행하지 않는 거야. 이행하지 않으면 일 처리가 안 돼. 두 번째, 예산이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을 자꾸 깎아. 못 쓰게. 뭘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향후 오늘이 7일, 8일이잖아. 9일이구나.
올해가 끝나기까지는 22일이 남았어. 22일 내에 탄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잖아. 혹은 그거보다 한두 달 더 줘서 100일 안에 이 전쟁이 끝날 거냐 안 끝날 거냐. 당위성만 이야기하면 끝나야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 기저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뭘 하고 싶은지 사람들은 몰라. 혹은 본인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대통령직, 국회의원직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힘이 필요해. 그래서 이 직에 앉아서 뭔가를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럴 동력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국민들이 저렇게 계속 촛불을 들고 나오고 거리로 나오고 한다고 하면 그런 통계 자료가 있대. 한 지역구 내에 굉장히 커다란 민의를 모으는 데에는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위에 나오면은 그때는 끝이래. 민의. 예를 들면 수도권 인구가 1000만 인구잖아. 2%면 20만이야. 20만 명만 거리에 몰려 나와서 데모, 시위를 시작하면 그 업무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통계 자료가 있대. 근데 지금 국회 대로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20만은 좋게 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 혹은 정부들이 하는 일의 연속성은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모두 할 수 없어. 내가 하나 캡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전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인가? 이런 게 있어.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 보수와 진보 둘로 나누면 보수를 투표한 사람들은 소득 수준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과 하위권이래. 그 중간층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민주 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거야. 왜 그럴까? 나름 잠정적인 내 결론은 뭐냐면 소득 상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아. 거기다 결정권도 있어. 이 정책에 대해서 이쪽으로 갔으면 우리한테 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저소득층은 왜 보수적으로 따라갈까? 이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취합력이 거의 없어. 혹은 정보의 해석 능력도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 그래서 주어진 정보가 맞는 정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인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는 정보들은 어떤 거야? 흔히들 매스미디어가 제공한 정보들이야. 근데 매스미디어는 잘 생각해보면 내가 어느 순간 부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아. 왜 알지? 뉴스에서 많이 때려주니까. 연탄 나르기 하고 때 되면 그 다음에 한여름 되면 한겨울 되면 쪽박촌 가서 인터뷰하고 이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세요? 뭐 선풍기 한 대로 버텨요. 겨울 되면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데 이것도 전기료가 많이 나올까봐 못 써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정보 해석력이 얼마나 있겠고 정보가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좋은 정보가 가겠어. 그들은 주어진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 납득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집에 애가 넷이 있잖아. 엊그제도 결혼식장 가고 어제 이마트 갔구나. 이마트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어제는 애 셋만 데리고 이마트 갔단 말이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어르신이 얘기하는 거야. 아들이 셋이에요? 집에 딸이 하나 또 있어요. 애가 넷이네, 애국자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아니요, 나라에서 저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얘기를 해. 근데 부연 설명을 뭐 했냐면, 나라에서 나한테 혹은 복지 차원이라고 해주는 것들은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적게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12개월까지는 100만 원을 줘. 근데 그 다음 해에는 50만 원과 70만 원 떨어져. 그 다음엔 또 떨어져. 왜 떨어져야 되는 거야? 야, 애는 점점 크면 식대는 더 많이 먹어. 그럼. 더 많이 써. 더 많이 샤워해야 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활동하는데 왜 더 적게 주는 거야? 누가 해석할 거야? 그치. 그런 것들이라고. 보수 정부가 하는 일은 다들 그런 방향으로 가. 그러니까, 근데 그 반대로 해석하면은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많단 말이야. 나라에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지원금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더 늘려주는 사람들은 누구야? 진보적인 성향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보수를 택해.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보수 정권이 들었으니까 야, 기초수급 금액을 깎겠습니다 하면은 난리 칠 거란 말이야. 근데 조용히 그렇게 하잖아? 아무도 몰라. 왜 깎였는지. 왜 깎였는지 몰라.
왜 안 오른지를 모른다고. 근데 분명히 진보 정권 이야기를 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저 사람들을 믿지 못한대. 굉장히 표리부동하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은 보수를 뽑아. 그게 현실이더라고. 굉장히 난해하지만 이상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배워야 되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취합을 해서 더 좋은 결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 라는 게 내가 이 책 제목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혹은 그게 맞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좀 달리 생각해보면 불쌍하기도 하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알아. 부자들의 삶은 몰라. 본 적이 없거든. TV에서 나오나? 안 나오지. 어쩌다 한번 나와. 고액 체납자들. 어. 집이 70평인데 김치통 안에 현금 2억을 쏟아붓고 금덩어리 여기저기 있고 명품 가방이 30개가 쭉 쌓여있고 달러들이 쭉 쌓여있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거 잠깐 보는 게 다라고. 부자들의 삶.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하게 세금 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어떤 위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었거나 그렇게 유지하는 것들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힘이 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힘은 곧 경제력이거든.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마이크 한 번이라도 더 가고 말할 기회가 더 생기고 양질의 정보가 들어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굉장히 아쉽다. 이런 현실들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바뀌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는 몇십 년 살았으니까. 자, 여기까지. 아니 됐어. 그치야? 얘기 아니라 자, 네 얘기 알겠는데 우리 다시 얘기해. 네, 다시 돌아. 탄핵 반대.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자. 우리 길게 얘기했어. 그냥 짧게 정리를 해보자. 이게 왜 이 사태까지 왔는지 왜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아무도 모른다. 근데 내가 이 100분 토론을 봤단 말이야. 100분 토론. 거기서 이제 유시민 작가도 나오고 여러 명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한 분 나오셨어. 내가 알기로는 윤희석 대변인으로 알고 있어.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물어봤어, 사회자가. 도대체 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 느낌상 자기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김건희 특별법이 며칠 있으면 이제 나와 투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압박감을 느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건 아닌 것 같다. 설마 자기 안사람 살리겠다고 계엄령이란 걸 선포했겠냐 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느낌상은 뭐냐면 그 문장을 보면 전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대. 계엄령을 발표할 때 당시. 근데 거기 보면 반 정부 세력, 뭐 북계군 같은 뭐 북한에 대한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 거 보면 쉽게 말하면 정신분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안에 무언가 정신분열 같은 게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북에서 내려오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여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뿐이 자기는 해석할 수가 없대. 난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 그러지 않고서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이 한씨랑 이런 사람들 나와서 담아하는 거 내용이 나가보니까 얘네가 다 짰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도달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 지금까지 상황은 얘네들이 다 짰나? 야 너는 짜기는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거 계엄령을 왜 발표했나? 그러니까 나는 왜 공포했나? 공포했나 하고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기로 쇼다. 쇼고 시나리오다. 시나리오고 분명히 얘네들이 뭔가를 위해서 짰다. 다 같이. 이가 내 결론이고. 네 결론은 혹시 있냐? 이거는 합리성은 배제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이건 합리적일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합리성을 배제하고 감정적으로 본다면 내가 자꾸 여기저기 맞아. 아파. 근데 얘를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확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같은 그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제를 들면 네 얘기는 내가 학교에서 맨날 일진 애들한테 맞아. 일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진이라고 하면 내가 피해자고 제가 가해자잖아.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제가 다 때리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하긴 했어. 그래. 근데 그렇다고 자꾸 때리면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욱해가지고 이씨 이런 거다 이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방향을 바꾸지? 얘네들이 나한테 겁을 먹을까? 얘네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 총 한번 쏴봐? 총 어떻게 쏘지? 미필이니까 어떻게 쏘는지 모를 거 아니야. 이렇게 쏘나? 이렇게 왼손 쏘나? 뭐 여기다 못 껴야 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근데 욱이지 욱. 네 얘기는 그냥 그거잖아. 그러니까 맞다가 아유 씨. 그거야. 그러니까 이성을 떠나서 합리성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보면 내가 자꾸 맞으니까 아파. 근데 나 쟤 한번 때리고 싶은데 뭐가 있지? 야, 뭐 있냐? 야, 칼은 좀 그렇고. 그냥 몽둥이 하나 저 바닥에 들려대니까. 칼 한번 해봐야 쟤 한 명밖에 안 죽잖아. 한 번에 열어줄 수 있는 거 뭐 있어? 총 오케이.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으나 얘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처리하는 방법은 이 사람한테 힘이 있냐 없느냐잖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정신력이 있냐 없냐, 체력이 있냐 없냐잖아. 근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힘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능력이야. 결과적으로 돈이야. 근데 지금 국가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677조 원이래. 굉장히 큰 예산이야. 이거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뺏기고 있잖아. 야당한테, 민주당한테. 게다가 얘를 지시하려고 해도 밑에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거는 거기서 오래 하기 쉽지 않다. 왜냐면 돈이고 권력인데 돈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면 그 돈을 따기 위한 이런 쇼면 돈을 따기 위한 쇼라면 야당이랑 협치를 해야지. 근데 이런 거지. 협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 자꾸만 야당이 자기네 적도 많고 힘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이런 쇼를 벌일 수도 있어? 아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지 말고 감성적으로. 근데 감성적으로 해야 돼. 그냥 궁금한 거야. 근데 혹시나 이런 쇼를 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건 거지. 자, 정치는 대화의 예술이라 그랬나? 대화를 해야 돼. 야,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야, 내가 너 뭐 주면 이거 해줄래? 라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화를 하지 않잖아. 그래서 더 이상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야, 내가 너한테 뭘 얻을 거야.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줄 건 안 주고 싶으면서 땡기고 싶어 해. 그럼 대화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지. 계속 평행선을 가는 거야. 근데 평행선에는 그 근거가 뭐냐면 법이라는 게 있어. 법에 근거하여 혹은 예산안 처리법, 예산을 심의하는 법 등등이 있잖아. 법을 못 넘어가는 거는 뭘로 해야 돼? 정치로 타협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자. 내가 저걸 줄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 타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나의 개인 간의 대화도, 개인 간의 거래도 이런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 정당과 정당, 국가 수반과 야당 지도자들이 아무런 대화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치 협의가 이루어지겠냐고. 이루어질 수가 없지. 똑같다니까? 나는 모든 걸 다 돈으로 봐. 돈이고 권력인데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 돼. 근데 내 몸통을 취하기 위해서는 파란 쪽이라도 내주는 게 정치적 협상인데 잃지 않고서는 뭔가 다 얻으려고 한다? 독과점이잖아. 독과점 특별법도 있을 거라 아마? 그런 게 있어. 쉽지 않다는 거지. 무언가를 내주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지. 뭔가 주지 않고 다 땡기려고 하면 난항을 타개하는 방법은 많진 않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정리해서 얘기하면 딱 깔끔하게. 내가 그런 거 있어. 내가 내가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데 정확한 어휘를 써. 그게 굉장히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 물론 유시민이 말하는 게 다 맞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면 추위가 가기 전에 대통령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봄이 오기 전에 다음 대통령이 나올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견을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야, 오늘 이 얘기 하는데 40분을 썼어. 왜냐하면 난 이게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누구의 의견도 다 맞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렇다고 누구의 의견도 다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맞아. 왜냐하면 그런 거 예를 들어 20년 전만 해도 상명하복이니 뭐 장의유선이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말하면 다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흔히들 이야기하지.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근데 최근에 내가 들은 말들은 뭐냐면 말을 듣지 말고 질문을 하라는 거야. 저 사람이 다 맞다고 전제하지 말고 맞을 확률은 높은데 내가 모르는 거 질문을 하고 내가 저 사람과 의견이 다른다는 걸 반영을 해줘야 나의 의견에 대한 설득력도 더 생기는 거고 내가 더 많이 알게 되는 기회도 더 생기는 거다. 질문을 해라. 왜?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알았으면 행동을 해라 라는 게 결론이긴 하지.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하지. 오늘 뭐 우리가 시국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한계점 뭐냐면 서로 알에 대한 게 다 상대적인 거야.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알지만 나는 또 누구보다 더 많이 모르는 거잖아. 다들 다 달라.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 지식의 양 다 달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똑같은 투표권이 하나라는 거야.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저 사람 다 한 표야. 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유시민도 그래봐야 한 표야. 나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나가 수행할 수 있는 이 투표권을 소중하게 잘 하려면, 잘 행사하려면 뭘 좀 알아야 된다.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하고 행동을 지으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지. 다음 투표는 더 현명하게 하자. 뭘 좀 알고 하자. 야, 나도 이명박을 찍었어. 이명박 서울시장 때. 근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내가 너무 어이없는 짓을 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명박이 청계천 복원사업도 했지, 청계 고가도로도 없앴지, 버스 중앙차로도 시행을 했지 등등 그런 좋은 추억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모르잖아. 이 사람이 이런 걸 실행을 했지만 왜 했는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도 이명박을 찍었잖아. 나중에 알고 나서 후회한 거야. 아, 내가 저 사람을 이러이러한 단편적인 사실을 알고서 찍었구나.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잖아. 왜?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달라지는 거야. 근데 막연하게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 사람 착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 발생하지. 왜냐면 다들 윤석열이 그 서울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될 때 다들 의아했다고. 저렇게 용기 있는 사람을 뽑아준다고? 라고 했지만 그때 그 날개짓이 지금 저렇게 태풍에 돌아온 거 아니야. 근데 그때만 해도 몰랐지. 5년 후에 이렇게 될 줄은. 근데 왜 이렇게 됐어? 다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 근데 코스피 2,400선이 무너졌잖아. 주식하는 사람들 다 난리 났어. 지금 쎄파래. 누가 더 벌가였냐, 40%냐, 50%냐, 60%냐, 마이너스. 근데 또 돈 있는 사람들 이럴 때 또 투자하지 않아? 그치, 역 레버리지로 가는 사람도 있지. 사이트 사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몇몇 소수고, 대다수의 개미들, 우리나라에 1,400만 개미가 있다며. 1,400만 중에 29개 동반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 거다. 누구나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표명할 필요는 있긴 하거든. 그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또 듣고 싶으실 거고. 근데 네가 말한 대로 40대 아저씨,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나오신 분, 지방에 있는 대학에 나온 사람의 이야기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고생했어. 여기까지. 박수 쳐. 하나, 둘, 셋.